이제 그 오후 시간은 조금 졸려요. 그죠? 그래서 처음 2시간은 조금씩 짧게 끊어갑니다, 원래. 그래서 선생님들 중간중간 쉬는 시간 자주 가질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61페이지 동조와 복종입니다. 동조를 강화시키는 조건에서 요거 우리가 보자 이랬죠. 요거는 그냥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개인이 집단의 기준에 맞춰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동조라고 얘기를 하죠. 이럴 때 이제 본인이 뭔가 능력이 없거나 불확실하다고 느끼면 더 많이 동조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3명 이상의 이제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나랑 다른 생각으로 만장일치를 하거나 그럼 이제 동조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집단의 위상과 매력이 있을 때, 이 집단 되게 위상도 있는 집단이고 매력도 있는 집단이다. 그 내가 어떤 반응을 미리 정하지 않았을 때라던가, 이 사회가 어떤 사회적 기준을 잘 따르도록 요구할 때, 그래서 이제 그 나라와 문화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동조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래서 62페이지를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심리적으로 왜 동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선생님들 그 공부할 게 되게 많잖아요. 공부할 게 되게 많을 때 선생님들이 조금 암기를 쉽게 하거나 내용을 금방 익숙하게 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거는 그냥 혼자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용어 자체는 심리학적 용어라 어렵지만 우리가 동조를 왜 하게 될까라고 생각하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집단의 뜻을 왜 따르려고 할까? 그 집단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같은 생각이라는 거는 승인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용들을 이제 찾아서 가보면 되게 쉬워요. 그러면 여기서 규범적 사회 역량은 그 내용이라는 거죠. 사회적 승인과 소속감을 추구하면서 인정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동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단의 인정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다수의 정보가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이 선분의 길이가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애들이 다 이 길이야 이 길이야 얘기하면, 저 다수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게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정보적 사회 역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불확실할수록 이것이 이제 동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심리학이라는 것이 되게 좋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다 납득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를 가지고 이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렵지 않다. 나머지는 용어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응종입니다. 자, 동조라는 것은 집단의 압력에 따라서 개인이 그 뜻을 따르는 거라면, 응종이라는 것은 직접적 요구에 따라 요구를 받았을 때 부응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동조는 내가 그들에게 어떤 요구를 직접적으로 받았다기보다는 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경향성에 내가 스스로 따라가게 되는 거라면, 응종은 직접적인 요구에 따라서 부응하게 하는 것이고, 이 응종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4가지는 특히 이제 설득의 심리학 이런 데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이 중에서 특히나 문간에 발들여 놓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선생님들이 다른 것들은 이제 덜 알으셔도 모르셔도 괜찮은데 1번에 해당하는 내용 정도는 알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문간에 발들어 놓기가 뭐라 그랬죠? 어떤 그 집에 내가 작은 간판을 이렇게 세워도 되냐라고 했더니 나중에 흉측한 큰 간판을 세워도 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요구에 오케이 한 사람은 나중에 큰 요구에도 오케이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문간에 발 들여놓기는 첫 번째 요청은 작은데 두 번째 요청은 좀 더 커지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오케이 해주는 경우를 말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응종을 할까라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오케이 했기 때문에 나의 일관성이 있는 태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면전에서 문 닫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 친구가 야, 나 있잖아. 지금 해외여행 가는데 우리 집 강아지 한 달만 니네 집에 맡겨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선생님들 그 요청이 어때요? 그래요. 안 돼요. 너무 강아지를 좋아하면 다 좋아할 수도 있지만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제 거절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일주일만 봐줄래? 3일만 봐줄래? 이러면 어떻게 하게 돼요? 오케이 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요청을 큰 거를 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두 번째 요청이 작아지면은 들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특히 여자 선생님들 이제 남편분에게 선물을 부탁할 때 이런 거 사용하시면 좋아요. 나 이제 결혼 기념일인데 한 500만 원짜리 가방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남편이 화들짝 놀라겠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80만 원 어때? 이렇게 하면 이제 남편분이 알았어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면전에서 문 닫기다. 첫 번째 요청에 대해서 이제 그 상대방이 거절을 하니까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거는 호혜성 때문에 들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낮은 공기법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물건을 판매를 할 때 많이 나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자동차를 사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직원이 이 자동차는 옵션이 이거가 있고요. 이것도 되게 신상으로 좋아요. 그런데 가격이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한 가격이 한 1,300만 원밖에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음에 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요청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계약서 빨리 작성하자, 계약서 빨리 쓰자 하기로 해서 계약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윗사람에게 최종 승인을 받고 갔다 올게요 하고 윗사람한테 계약서를 들고 가는데 윗사람이 이거 가격 네가 잘못 뽑은 거다. 여기서 한 50은 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한 1,300인 줄 알았더니 막 1,400 정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이것이 첫 번째 했던 그 자동차가 덜 매력적인 걸로 갔죠. 덜 매력적인 것으로 갔지만 그래도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낮은 공기법이라면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이것도 반대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많이 있어요. 홈쇼핑에서 맨날 이거를 써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 오늘 새로운 신상 이렇게 가방 판매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판매를 하면 저거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해요. 이제 사도 괜찮겠다 싶어서 어느 정도 매력적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가방을 사시는 분한테 운동화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운동화만 드릴까요? 이러면서 저희들이 세제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죠? 홈쇼핑에서 맨날 하는 거죠. 더 매력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주네? 좋으니까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 물건을 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기법입니다. 그래서 문간에 발들여 놓기 기법이 가장 유명하고, 이제 나머지도 은종에서 이제 많이 쓰는 기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류들을 비교하셔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특히 개념적 차원에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은요, A 개념과 B 개념이 이렇게 유사를 할 때 비교 지점을 만들어서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사례로 등장했을 때 더 첨예하게 제대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들을 보실 때 이제 궁금증이 하나 생기셔야 되죠. 예를 들면 나중공 기법은 처음에 매력적인데 나중에 갔을 때 덜 매력적으로 됐죠. 문간에 발들여 놓기도 처음에 작은 요청이었는데 나중에 더 큰 요청을 하게 돼서 이제 이것을 수락하게 되죠. 그러면 뭔가 문간에 발들여 놓기나 낮은 공 기법 같은 경우는 둘 다 되게 들어주는 입장에서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그쵸?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을 주는데 이제 수긍하는 상황이구나. 이런 게 비슷하죠. 그죠? 근데 차이가 뭐지? 어떻게 구분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물간에 발들여 놓기랑 낮은 공 기법은 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 개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처음에 이제 안전을 위한 간판을 세우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했던 거고,
낮은 공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를 판매를 한다고 이렇게 딱 드렸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받는 사람이 양보의 목적으로 요청을 수긍을 한 거라면, 낮은 공기법 같은 경우에는 주는 것이 그냥 매력적이라서 수긍한 경우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 다른 경우이겠다라고 이제 구분 지점들을 조금 마련해 두시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3페이지입니다. 복종에 관한 거고, 너무 유명한 실험이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SC의 동조 실험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 동조에 대한 개념 자체도 문제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복종 자체도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복종은 동조와 응종과 어떻게 차이가 날까? 여기는 권위 있는 타인의 명령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사회심리학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스탠리 밀그램이죠. 그죠? 그래서 말년이 되게 불행했어요. 이 실험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밀그램이 이제 했던 실험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학습에 관한 이제 실험을 한다. 그래서 학생의 역할과 선생님의 역할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학생의 역할을 받은 사람이 이제 시험 문제를 틀릴 때마다 이 전기장치에 볼트를 올려서 전기를 갖다가 그때마다 처벌을 내리는 거다. 이런 것들을 하고, 뒤에 이제 연구자, 실험자가 이렇게 앉아있는 실험이었죠. 그런데 이제 학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실제 학생이 아니라 이거는 연기자였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전기장치가 볼트가 자극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자극이 진짜 들어오는 것처럼 악악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떡는 그 연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피실험자는 이 사람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이제 실패를 할 때마다 전기 자극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올리는 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크게 올리는 것이 350볼트인가 그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그 350볼트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집에서 전기 코드 콘센트 할 때는 보통 200볼트 보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콘센트에 이렇게 우리가 숟가락 같은 거 넣으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심한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까지 해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있는 연구자가 이렇게 명령을 하면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 무려 이제 6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명령에 복종을 해서 350볼트에 가까운 전기 자극을 계속 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당연히 피실험자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것이 끝나고 나서 이거는 다시 사실은 이 사람은 연기자고 전기 자극을 준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겠죠. 아,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죄책감에 시달려서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밀그램이 학계의 비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밀그램은 그 비난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학에서도 잘 이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잘리거나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가 결국은 아마 얼마 못 가서 심장마비와 같은 질병에 걸려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유명한 실험을 이렇게 남긴 유명한 이제 인물인 거에 비해서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죠. 근데 이게 함의하는 바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저는 항상 그게 생각이 나요. 나치 제2차 세계대전에 때 이제 그 독일군들이 그 유태인들을 수백만 명을 학살을 했죠. 그래서 이제 구덩이에 파서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욕실에다가 넣어서 가스로 살인을 하기도 하고, 되게 비극적인 사건인데, 이러한 어떤 유태인 학살 사건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선생님들이 상담 이론과 실제에서 배우게 될 의미치료의 빅터 프랭클린이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충격적으로 보는 것이 아이히만이라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살인을 한 유명한 독일 장교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아이히만이 괴물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에 우리가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살인마일 줄 알았죠. 근데 실제로 만난 아이히만은 굉장히 가정적이며 자녀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잘 돌보는 좋은 아빠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히만이 이제 자기가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살인할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이제 명령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공무원으로서 명령을 잘 수행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만큼 복종이 되게 인간을 되게 엄청나게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가까이 존재하거나 합법적인 권위자일 때, 그리고 저명한 기관이 권위자를 지지할 때, 희생자가 몰개성화되어 있을 때, 이렇게 딴방에 있거나, 그죠? 이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모를 때, 그쵸?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저항하는 모델이 없을 때 이제 사람들은 복종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집단 영향입니다. 자, 여기는 조금 암기하셔야 될 중요한 개념들이 나옵니다. 자, 문제로 내기에도 참 좋고요. 링겔만 효과 같은 건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촉진이나 사회적 억제도 이제 함께 나오는 개념들이고 하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가 이제 워낙 이론가 이름들이 많이 나서 노만 트리플릿이라고도 하고 플로이드 올퍼트가 제시한 개념이라고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사회적 촉진이라는 개념이고요. 우리가 운동선수들 보면은 이제 사이클 막 자전거를 타고 갈 때 혼자서 사이클을 탈 때보다 옆에 누가 코치들이 같이 달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속도가 어떻게 돼요? 더 빨라지죠. 그래서 사회적 촉진이라는 것은 타인이 존재를 하게 됐을 때 수행 성과가 높아지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야, 수학 문제 이거 칠판에 나와서 풀어봐. 그 경험을 겪으신 분들 다 한 번씩 계시죠? 그러면은 나와서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어때요? 긴장해가지고 평소보다 문제를 더 못 풀어요. 그죠? 이것이 사회적 억제예요. 타인이 존재할 때 수행의 성과가 떨어지는 형상이에요. 그러면 궁금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이제 궁금하죠? 이 원인을 각성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자면 여키스 도슨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에서.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좀 더 쉬운 과제를 주게 됐을 때 어느 정도의 각성 수준을 주게 되면 우리는 수행의 성과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려운 과제가 있죠? 어려운 과제를 주었을 때 각성의 수준이 막 높아지게 되면 수행의 성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쉬운 과제는 각성이 정확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어려운 과제는 각성이 틀린 반응을 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긴장을 해서. 그래서 여키스 도슨 법칙은 여기에 그래프를 이렇게 제시를 해요. 우리가 각성이 있었을 때 쉬운 과제의 경우에는 각성이 이렇게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과제 수행의 효율성이 높아지다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유지되는 수준인데, 그런데 어려운 과제의 경우에는 각성이 이렇게 주어지면 올라가다가 나중에 효율성이 확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각성 간의 관계로 인해서 사회적 촉진이 나타나거나 사회적인 억제가 나타나게 된다. 요거를 이제 같이 비교를 해서 봐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랑 조금 다르게 사회적 태만이라는 개념은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시는 개념이에요. 링겔만 효과라고도 하죠. 선생님들 이제 고등학생 때나 중학교 때 체육대회 나가면 줄다리기 다 하시죠.
저는 막 목숨 걸고 해가지고 줄다리 하게 하고 나면 이 옆구리에 막 선 생기잖아요. 그러셨죠? 그래서 사회적 태만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줄다리기를 할 때 이렇게 자기가 힘을 평소보다 더 안 주게 된다는 거죠. 혼자 줄다리기를 할 때보다. 그래서 이것을 링겔만 효과라고 합니다. 이제 중요한 실험이니까 같이 볼게요. 64페이지에. 링겔만이 수행했던 줄다리기 실험에서 유래된 이론으로 줄다리기를 수행할 때 참가자 각자가 얼마나 세게 줄을 당기는지 알 수 있는 장치를 장착을 시켰대요. 그래서 전체가 줄을 당길 때의 힘과 개인 혼자 줄을 당길 때의 힘을 비교했는데 참여 숫자가 늘어날수록 개인당의 공헌도는 떨어지는 현상을 뜻하는 것으로 개인이 집단에 속해 있을 때는 자신의 힘을 최대로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 태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는 집단이 공동 목표를 이제 달성하려고 할 때는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때보다 노력을 적게 들인다. 그럼 그 원인이 뭐냐? 그랬을 때 뭔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죠. 실험 내용에서. 인원수가 늘어나면 늘수록 본인이 안 한다는 것은 내가 할 역할이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본인의 기여도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책임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산이 됐을 때. 그래서 책임감 분산이랑 노력의 무용성을 지각을 할 때 사회적 태만이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들도 있는데 요거는 참고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봉 효과 되게 웃겨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노력을 많이 들여서 봉이 되지 않을 거야. 이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이제 봉 효과고요. 정말 전문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제가 이제 중요할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이 되면 노력을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집합적 노력 모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높을수록 과제에 대한 중요성인 가치가 높을수록 우리는 노력을 더 하는 경향성이 생겨난다. 사회적 태만이 덜 일어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 태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집단 역량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 개념 이렇게 문제로 내기 되게 좋으니까 잘 알아두시고, 특히 이제 사회적 태만 같은 경우에 워낙 유명한 내용이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 극화와 집단 사고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같이 쉴게요. 집단 극화랑 집단 사고에서는 집단 사고는 크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유명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지만 기본적으로 영구적으로 이렇게 불확실한 면이 있다고 많이 보고가 돼요. 그리고 집단 극화는 그에 비해서 정말 많은 이론가들이 연구를 해서 이 집단 극화를 설명하는 이론가가 누구라고 특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건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선생님들이 임용고시 시험이 너무 부당한 시험이야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토론을 했어요. 그러면 토론 후에는 임용고시 시험은 뭔가 좀 부당한 면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방식이 더 커질까요? 더 줄어들까요? 더 커져요. 그쵸? 이거를 집단 극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집단 극화라는 것은 집단이 토론을 거치면 주도적인 경향성이 증가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한 집단의 뜻이 맞으면 토론이 주도적인 견해를 강화시키게 되고, 그러면 대부분의 집단 구성원들이 선호하거나 반대하는 주제를 토의할 때 이 경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을 집단 극화라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극화는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랑 서로 막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서로 설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 과정 안에서 집단의 전반적인 성향과 일치하는 주장이 서로 설득적으로 되어서 의견이 더 변화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더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주장성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비교에 의한 자기과시
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입장이 타인보다 덜 바람직하다고, 요게 이제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그 주장의 정도성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을 때 더 그 주장의 정도성이 맞는 방향으로 입장을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집단과 나의 정체성을 동일시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집단, 나랑 의견이 같는 나의 집단인 내 집단과 동일시하는 과정으로 자신의 집단의 동일시한 구성원들은 집단 규범에 더 동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그 집단의 규범을 잘 따르고자 하는, 정체성을 잘 형성하고자 하는 마음이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집단 극화의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사고라는 개념이 있어요. 극화와는 조금 또 비슷한 개념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요거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쿠바 망명자들을 활용해서 쿠바를 침공한다는 계획이 완전히 망했던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케네디 대통령이 되게 매력적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쿠바 망명자를 활용해서 쿠바를 침공한다는 계획을 자기의 어떤 보좌진들과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보좌진들 중에서 한 명도 그게 얼토당토 되지도 않는 의견이에요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이거는 성공할 거다 확신하고 했는데, 성공을 하겠습니까? 망명자들이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침공을 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망하게 돼서 결국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 안에서 융화의 욕구가 대안들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압도할 때는 좋은 집단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반대 견해가 억제되거나 자체 검열을 해서 강력한 반대의 의견을 내어놓게 되지 않게 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 사고라는 것은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선생님들 집단 상담에서도 나오는 용어예요. 우리가 우리 집단이랑 같이 있게 되면은 집단 상담에서도 집단 사고의 경향성이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단이랑 융화를 하고 싶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 의견을 얘기하기보다는 집단 사고에 다 동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렇다면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됐을 때 의사결정을 망치겠습니까? 성공하게 만들겠습니까? 망치게 되겠죠. 그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특히 리더가 매력적이거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 리더의 의견을 또 따르려고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단사고라고 한다. 자, 그래서 집단사고의 원인은 응집력이 높거나 리더가 지시적이거나 집단이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있거나 아니면 집단 내에서 대안을 심사숙고하는 절차들이 미미할 때 발생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럴수록 리더는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견해 표명을 삼가면서 타인의 비판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서 우리의 집단 안에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을 더 찾으려고 해야지만 이런 집단 사고의 문제가 안 생겨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단에 이러한 영향들이 이렇게 작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선생님들 응종의 개념, 문간에 발들여 놓기 기법, 복종의 개념, 그 다음에 사회적 촉진, 사회적 억제, 사회적 태만, 집단 극화, 이런 개념들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